그래도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부스스한 몰골이 마치 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듯하여 안쓰럽기도 합니다. 차가운 물에 세수하며 몸을 깨우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아침 단장을 하는 건 그저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과거의 시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반복되는 일상에 살다 보니 그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어제 같습니다. 그저 그런 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현재와 미래 또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을 열고 일상으로 나아가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허둥지둥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다 시멘트를 뚫고 노란 민들레가 노란 꽃을 내민 것을 보았습니다. 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거기에 있을 수는 없으니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눈길 준 적 없으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화초도 아니고 정원사의 세심한 손길을 받은 장미나 튤립도 아닙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그저 그런 풀포기쯤으로만 여겼을 뿐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에도 그 풀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바쁜 아침 출근길에 노란 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시멘트 바닥을 뚫고 말입니다. 문득 나의 어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제와 같은 어제고 여러 날 중에 뻔하디 뻔한 하루라 여겼는데 어쩌면 발 뒤꿈치가 조금이라도 오른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콩나물 시루가 생각납니다. 대개의 식물들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빛, 물, 그리고 땅의 양분입니다. 그런데 시루의 콩나물은 검은 촌으로 가려져 아예 빛을 받을 수 없고 디디고 뻗을 흙은 아예 없이 그저 뻥 뚫린 밑바닥이니
허공에 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 저녁 한 바가지 부어주는 물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잠시라도 고여있지 못하고 바닥의 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콩나물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천을 걷어내면 놀랍게도 콩나물 대가리들이 시루의 머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잠깐 스쳐 지나는 물 잠깐 만나면서도 콩나물들은 묵묵히 조금씩 성장했던 겁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날이 분명합니다. 어김없이 어제와 같은 방향에서 떠오른 태양도 사실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자리를 옮기며 떠오르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그의 자리가 옮겨졌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렇게 한 달 후 30분쯤 일찍 혹은 늦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라는 지구 과학의 메커니즘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나추동 해돋이와 해넘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닷새 열흘 사이에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은 오늘처럼 느껴집니다. 식물에서 그걸 배울 때가 많습니다. 지상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씨앗이 껍질을 뚫고 생명을 키워내는 시간도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씨앗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지난하기도 합니다. 사막의 어떤 식물은 수십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는 씨앗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죽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 사막의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그 씨앗은 마침내 제 생명을 피워냅니다. 남미 칠레 북서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0에서 2.1mm에 불과하니 미생물조차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합니다. 죽은 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 같은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 사막에 거센 소나기가 퍼붓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일대가 꽃밭으로 변한다지요.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죽은 땅에 무엇이 있었기에 한 차례의 거센 비에 땅 밖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을까요? 땅 속에 묻혀 휴면 상태에 있던 씨앗과 구근이 집중 호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비를 기대하는 건 무모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비 오는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해는 아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은 듯이 버틸 뿐입니다. 그 씨앗들과 구근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날까요? 마치 미라처럼 땅 속에서 1mm도 뻗지 못한 채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 사막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땅 속에 웅크리고 있는 씨앗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묻힌 씨앗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버티고 있던 씨앗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모든 힘을 다해 땅 밖으로 몸을 내밀고 순식간에 일대를 거대한 꽃밭으로 만듭니다.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강인한 생명의 신비를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어찌 3년을, 심지어 10년을 그리도 무턱대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비가 내리면 자신을 피워낼 수 있을 거라는 강인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살면서 오랫동안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면 한심해 보이겠죠. 때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패배감과 자괴감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씨앗과 구근처럼 땅속에서 버텨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높은 곳까지 계단을 오를 때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똑같은 계단만 반복해서 걷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오르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결과는 없고 하는 일마다 성과는커녕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삶은 반복적이고 비창조적이며 지겹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힘들어 체념으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타카마 사막의 모래 밖으로 나온 그 씨앗과 구근은 여러 해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속으로는 야무지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싹이라도 틔우고 싶은 본능을 꾹 누른 채 말입니다. 얼핏 모든 성장을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몇 밀리미터씩 자라나겠다는 힘을 비축하고 버텼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처럼 말입니다. 시멘트를 뚫고 나온 민들레도 그걸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지난했을까요? 어쩌면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땅속에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걸 비집고 나오더니 마침내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장미를 부러워할까요? 세상 어느 화려한 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민들레고 제 꽃을 피웠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들도 그런 날들입니다. 먼저 달려나간 사람, 더 높은 곳 오른 사람, 더 두툼한 지갑 챙긴 사람, 엄청난 명예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도 아니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 삶의 가치를 매길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기특하고 갸륵합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격려합니다. 나도 곧 시멘트를 뚫고 지상으로 나갈 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장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햇살 한 컵.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위대한 일의 원점이다. 오늘도 나는 나를 지어갑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보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생존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완성을 향해 잘 지어가지 않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레일 위로 달려가는 기차처럼 특정한 유형의 삶을 살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차선을 가진 폭넓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나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주변의 차량을 위협하며 제멋대로 도로를 달리면 자기의 안전뿐 아니라 전체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나를 잘못 지으면 내 삶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완성을 향해 지어져가는 존재이지만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공통체가 유지되는 법칙과 구성원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존재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모방 능력이라는 소중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모방 능력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모방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법칙에 따르는 행동 유형을 학습해 나가는지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모방합니다.
인간의 모방 능력에 대해서 학자들은 과학적 이론을 내놓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안에서 모방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을 거울 뉴런이라 부릅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정 움직임을 행할 때나 다른 개체의 특정 움직임을 관찰할 때 활동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입니다. 옆 사람이 하품하면 따라하게 되는 것이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울거나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는 모든 현상이 이러한 거울 뉴런이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울 뉴런은 아무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의 거울 뉴런은 사람의 행동에는 반응하지만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행동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울 뉴런 덕분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삽니다. 홀로 외로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회적 존재로 사는 인간은 자기가 속한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합니다.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며 소통합니다.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이기에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생각해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며 삽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의 기반이 없으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표면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통의 기반입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태어나 이런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 축적되어 온 문화와 경험, 시대와 시대를 넘어 변화되어 온 언어와 환경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축적의 시간에 비해 개인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위에 대한 대응과 반응만 생각해 보아도 아찔합니다. 북극곰은 북극에서 극한 추위를 견뎌야 하므로 털로 자신의 몸을 감싸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북극곰처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키모 아이는 어떤가요? 곰을 잡아 털옷을 만드는 부모를 보고 단 10분 만에 이를 학습합니다. 부모가 털옷을 만들어 입는 그 순간 그 아이의 거울 뉴런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따뜻함을 느낍니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죽는 순간까지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지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긴장은 필수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부족하고 왜곡된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살피듯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모방해야 할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거울 뉴런이 반응할 좋은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즐기고 따르는 것을 담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는 것인데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짐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눈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헛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못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옳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옳은 것이 내 속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나를 지어가는 과정은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거울 유련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이 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세상, 무한 경쟁을 통해 상대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세상, 인간다움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인간다운 나로 완성되어 가려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 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설령 나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앞서 걸어가는 그를 모방하기 위해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결이 달라도 서로 바라보고 모방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여정의 동행입니다. 내가 모방할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작은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방을 지나 내 것이 되도록 주목하면 되고 동행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은 요즘 최고의 커피로 사랑받는 파나마 게이샤를 마셔야겠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잠재력을 폭발한 파나마 게이샤처럼 우리 삶도 잠재력을 폭발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커피와 함께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십니다. 바람 한 모금. 담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를 완성해 갈 마음이 없어서다. 성장은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말한 파나마 게이샤가 뭔지 좀 알아볼까요? 2005년 대회 입상 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 파나마 게이샤는 주목받지 못한 커피였다. 게이샤의 고향은 에티오피아다. 1930년대 에티오피아 숲에서 발견된 야생 커피 게이샤는 탄자니아를 거쳐 코스타리카로
그리고 파나마로 전달되었다. 커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나뭇가지가 연약해 재배하기 까다로울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외면받았다. 하지만 이전의 낮은 고도와 달리 파나마의 높은 고도에서 자라난 게이샤는 지니고 있던 잠재력을 드러냈다. 품고 있던 꽃, 제스민, 복숭아 등의 섬세하고 화려한 향미를 폭발했다. 별점 인생. 굳이 별이 5개가 아니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기준인 이 말이 언젠가부터 슬며시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이 담고 있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진 것도 슬픈데 비운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을 보면 더욱더 슬퍼집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매겨지는 등급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마저 쓸모와 효용을 잣대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연스레 쓸모와 효용이란 틀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비롯한 존재하는 것의 존엄이 쓸모에 있지 않음을 알기에 쓸모를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만 버거운 싸움입니다. 매일 호흡하며 사는 세상은 거의 모든 영역이 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굳건하고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태어나 성장하고 사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천성처럼 쓸모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는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를 쓰지 않으면 자신마저 쓸모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하게 밝힌 규정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 있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슬픕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보호해야 할 만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같은 일을 해도 쓸모에 따라 평가와 대우가 다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달리고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에 관한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프로스포츠 세계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직급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달리 평가되고 다른 보상이 주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영어에만 별점이 주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음식이나 식당에도, 서비스나 상품에도, 강연이나 책에도 별점이 주어집니다.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별점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별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고 같은 일을 해도 보상이 달라집니다. 5.0이란 최고점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감내하며 삽니다. 이런 애씀이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당한 평가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니 다른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적당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뒤를 따라 걷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나 땅을 탓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쓸모와 효용에 따른 평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두를 경쟁자로 만들고 평가자로 만드는 위험함이 있지만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굳이 쓸모에 의한 평가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할 까닭은 없습니다.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무관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쓸모에 따른 평가를 자기 존재에 관한 평가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가가 좋아도 평가가 좋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을 치는 쓸모를 가진 것이지만 야구 방망이와 테니스 라켓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타격감을 자랑하는 야구 방망이가 있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사용하는 선수에 따라 그 무게와 모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테니스 라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쓸모에 따라 매겨진 순위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뿐 절대의 값은 아닙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 팀을 옮긴 후에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기소침할 까닭도
지금 별점이 넘친다고 우쭐할 까닭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진다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을 따라 사라지지 않을 것을 평가하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쓸모에 의해 매겨진 평가를 성장과 성숙을 위한 애씀의 까닭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신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특정한 쓸모가 없다고 해도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있어야 나로 말미암는 쓸모도 있습니다. 바람 한 모금. 쓸모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가장 지독한 어리석음이다. 그래도 나는 내가 참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부스스한 몰골이 마치 내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듯하여 안쓰럽기도 합니다. 차가운 물에 세수하며 몸을 깨우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합니다. 아침 단장을 하는 건 그저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과거의 시간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반복되는 일상에 살다 보니 그제가 어제 같고 오늘이 어제 같습니다. 그저 그런 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고 현재와 미래 또한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문을 열고 일상으로 나아가도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에 허둥지둥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다 시멘트를 뚫고 노란 민들레가 노란 꽃을 내민 것을 보았습니다. 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 거기에 있을 수는 없으니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눈길 준 적 없으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꽃이 피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화초도 아니고 정원사의 세심한 손길을 받은 장미나 튤립도 아닙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그저 그런 풀포기쯤으로만 여겼을 뿐 조금의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날에도 그 풀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 바쁜 아침 출근길에 노란 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시멘트 바닥을 뚫고 말입니다. 문득 나의 어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제와 같은 어제고 여러 날 중에 뻔하디 뻔한 하루라 여겼는데 어쩌면 발 뒤꿈치가 조금이라도 오른 하루였을지 모릅니다. 콩나물 시루가 생각납니다. 대개의 식물들은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빛, 물, 그리고 땅의 양분입니다. 그런데 시루의 콩나물은 검은 촌으로 가려져 아예 빛을 받을 수 없고 디디고 뻗을 흙은 아예 없이 그저 뻥 뚫린 밑바닥이니 허공에 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 저녁 한 바가지 부어주는 물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잠시라도 고여있지 못하고 바닥의 구멍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콩나물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천을 걷어내면 놀랍게도 콩나물 대가리들이 시루의 머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 잠깐 스쳐 지나는 물 잠깐 만나면서도 콩나물들은 묵묵히 조금씩 성장했던 겁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날이 분명합니다. 어김없이 어제와 같은 방향에서 떠오른 태양도 사실은 같은 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자리를 옮기며 떠오르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면 그 자리가 옮겨졌다는 걸 실감합니다. 그렇게 한 달 후 30분쯤 일찍 혹은 늦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라는 지구 과학의 메커니즘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추나추동 해돋이와 해넘이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닷새 열흘 사이에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제와 같은 오늘처럼 느껴집니다. 식물에서 그걸 배울 때가 많습니다.
지상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에서 씨앗이 껍질을 뚫고 생명을 키워내는 시간도 간단하거나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씨앗은 너무나도 단단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 자체가 지난하기도 합니다. 사막의 어떤 식물은 수십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고 버티는 씨앗을 뱉어내기도 합니다. 죽은 씨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루 사막의 소나기라도 쏟아지면 그 씨앗은 마침내 제 생명을 피워냅니다. 남미 칠레 북서부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0에서 2.1mm에 불과하니 미생물조차 살아가기 힘든 곳입니다.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 곳도 허다하다합니다. 죽은 땅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외계 행성 같은 삭막하기 그지없는 그 사막에 거센 소나기가 퍼붓는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일대가 꽃밭으로 변한다지요.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그 죽은 땅에 무엇이 있었기에 한 차례의 거센 비에 땅 밖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을까요? 땅속에 묻혀 휴면 상태에 있던 씨앗과 구근이 집중 호우를 기다렸다가 일제히 잠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사막에서 비를 기대하는 건 무모하고 감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비 오는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어떤 해는 아예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죽은 듯이 버틸 뿐입니다. 그 씨앗들과 구근들은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날까요? 마치 미라처럼 땅속에서 1mm도 뻗지 못한 채 정지한 상태입니다. 그 사막에서 살아있는 식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땅속에 웅크리고 있는 씨앗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묻힌 씨앗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버티고 있던 씨앗은 갑자기 쏟아진 비에 모든 힘을 다해 땅 밖으로 몸을 내밀고
순식간에 일대를 거대한 꽃밭으로 만듭니다. 그 장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꽃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 강인한 생명의 신비를 보기 위해서일 겁니다.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어찌 3년을, 심지어 10년을 그래도 무턱대고 기다리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비가 내리면 자신을 피워낼 수 있을 거라는 강인한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도 살면서 오랫동안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면 한심해 보이겠죠. 때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패배감과 자괴감을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내면을 강화하는 시간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씨앗과 구근처럼 땅속에서 버텨낼 수 있다면 말입니다. 높은 곳까지 계단을 오를 때 목적지는 보이지 않고 똑같은 계단만 반복해서 걷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하나 오르는 거죠.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결과는 없고 하는 일마다 성과는커녕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스스로를 원망합니다. 삶은 반복적이고 비창조적이며 지겹습니다. 불안과 절망이 힘들어 체념으로 타협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타카마 사막의 모래 밖으로 나온 그 씨앗과 구근은 여러 해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속으로는 야무지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 싹이라도 틔우고 싶은 본능을 꾹 누른 채 말입니다. 얼핏 모든 성장을 멈춘 듯 보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몇 밀리미터씩 자라나겠다는 힘을 비축하고 버텼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하루하루처럼 말입니다. 시멘트를 뚫고 나온 민들레도 그걸 뚫고 나올 때 얼마나 지난했을까요? 어쩌면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땅속에서 삶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걸 비집고 나오더니 마침내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장미를 부러워할까요? 세상 어느 화려한 꽃도 부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은 민들레고 제 꽃을 피웠으니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루들도 그런 날들입니다. 먼저 달려나간 사람, 더 높은 곳 오른 사람, 더 두툼한 지갑 챙긴 사람, 엄청난 명예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도 아니고 그들과 비교해서 내 삶의 가치를 매길 것도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입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내가 기특하고 갸륵합니다. 그러니 나는 나를 격려합니다. 나도 곧 시멘트를 뚫고 지상으로 나갈 날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 내가 참 좋습니다. 나는 장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햇살 한 컵.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위대한 일의 원점이다. 오늘도 나는 나를 지어갑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보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생존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존재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완성을 향해 잘 지어가지 않으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레일 위로 달려가는 기차처럼 특정한 유형의 삶을 살도록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차선을 가진 폭넓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나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주변의 차량을 위협하며 제멋대로 도로를 달리면 자기의 안전뿐 아니라 전체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처럼 나를 잘못 지으면 내 삶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완성을 향해 지어져가는 존재이지만 자기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공통체가 유지되는 법칙과 구성원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존재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모방 능력이라는 소중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모방 능력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학습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모방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법칙에 따르는 행동 유형을 학습해 나가는지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모방합니다. 인간의 모방 능력에 대해서 학자들은 과학적 이론을 내놓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뇌 안에서 모방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을 거울 뉴런이라 부릅니다. 거울 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정 움직임을 행할 때나 다른 개체의 특정 움직임을 관찰할 때 활동하는 신경세포가 거울 뉴런입니다. 옆 사람이 하품하면 따라하게 되는 것이나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울거나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는 공감 능력, 부부가 서로 닮아가게 되는 모든 현상이 이러한 거울 뉴런이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울 뉴런은 아무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따라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의 거울 뉴런은 사람의 행동에는 반응하지만 사람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행동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울 뉴런 덕분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 삽니다. 홀로 외로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삽니다. 사회적 존재로 사는 인간은 자기가 속한 사회 내에서 다른 구성원과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합니다.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며 소통합니다. 별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이기에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어 생각해보면 그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경험하며 삽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공통의 기반이 없으면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고받는 표면의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통의 기반입니다.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경험을 공유할 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태어나 이런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세대와 세대를 넘어 축적되어 온 문화와 경험, 시대와 시대를 넘어 변화되어 온 언어와 환경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고 해도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축적의 시간에 비해 개인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주위에 대한 대응과 반응만 생각해 보아도 아찔합니다. 북극곰은 북극에서 극한 추위를 견뎌야 하므로 털로 자신의 몸을 감싸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우리가 북극곰처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키모 아이는 어떤가요? 곰을 잡아 털옷을 만드는 부모를 보고 단 10분 만에 이를 학습합니다. 부모가 털옷을 만들어 입는 그 순간 그 아이의 거울 뉴런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따뜻함을 느낍니다.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 완성을 향해 지어져 가는 우리는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죽는 순간까지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계속 지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긴장은 필수입니다.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자기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신과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부분에 관해 이야기하고 부족하고 왜곡된 부분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살피듯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모방해야 할 존재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거울 뉴런이 반응할 좋은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즐기고 따르는 것을 담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는 것인데,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짐에 비유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눈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헛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못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참된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된 것이 내 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옳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옳은 것이 내 속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나를 지어가는 과정은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거울 뉴런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이 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정글 같은 세상, 무한 경쟁을 통해 상대를 누르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 세상, 인간다움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인간다운 나로 완성되어 가려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서 완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설령 나와는 결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앞서 걸어가는 그를 모방하기 위해 주목해야 합니다. 서로 결이 달라도 서로 바라보고 모방할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완성을 향해 지어져가는 여정의 동행입니다. 내가 모방할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작은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방을 지나 내 것이 되도록 주목하면 되고 동행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은
요즘 최고의 커피로 사랑받는 파나마 게이샤를 마셔야겠습니다. 여러 과정을 통해 잠재력을 폭발한 파나마 게이샤처럼 우리 삶도 잠재력을 폭발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고의 커피와 함께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십니다. 바람 한 모금. 담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다. 나를 완성해 갈 마음이 없어서다. 성장은 나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말한 파나마 게이샤가 뭔지 좀 알아볼까요? 2005년 대회 입상 후 그 가치를 인정받기 전까지 파나마 게이샤는 주목받지 못한 커피였다. 게이샤의 고향은 에티오피아다. 1930년대 에티오피아 숲에서 발견된 야생 커피 게이샤는 탄자니아를 거쳐 코스타리카로 그리고 파나마로 전달되었다. 커피 녹병에 저항력이 있다는 것 때문에 주목받았지만 나뭇가지가 연약해 재배하기 까다로울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외면받았다. 하지만 이전의 낮은 고도와 달리 파나마의 높은 고도에서 자라난 게이샤는 지니고 있던 잠재력을 드러냈다. 품고 있던 꽃, 제스민, 복숭아 등의 섬세하고 화려한 향미를 폭발했다. 별점 인생. 굳이 별이 5개가 아니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기준인 이 말이 언젠가부터 슬며시 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말이 담고 있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사라진 것도 슬픈데 비운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을 보면 더욱더 슬퍼집니다. 이러저러한 까닭으로 매겨지는 등급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마저 쓸모와 효용을 잣대로 비교하고 평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만나는 모든 것을 자연스레 쓸모와 효용이란 틀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을 비롯한 존재하는 것의 존엄이 쓸모에 있지 않음을 알기에 쓸모를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만 버거운 싸움입니다. 매일 호흡하며 사는 세상은 거의 모든 영역이 쓸모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굳건하고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태어나 성장하고 사는 곳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천성처럼 쓸모에 따라 비교하고 평가하는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애를 쓰지 않으면 자신마저 쓸모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하게 밝힌 규정입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규정이 헌법에 있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슬픕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서 보호해야 할 만큼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같은 일을 해도 쓸모에 따라 평가와 대우가 다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달리고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에 관한 값은 천차만별입니다. 프로스포츠 세계만큼은 아니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속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직급에 따라 같은 일을 해도 달리 평가되고 다른 보상이 주어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영어에만 별점이 주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음식이나 식당에도, 서비스나 상품에도, 강연이나 책에도 별점이 주어집니다.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별점이 주어집니다. 주어진 별점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고 같은 일을 해도 보상이 달라집니다. 5.0이란 최고점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감내하며 삽니다. 이런 애씀이 성장과 성숙으로 이어지고 다시 정당한 평가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니 다른 결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대우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 필요합니다. 적당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뒤를 따라 걷는 후배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날씨나 땅을 탓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쓸모와 효용에 따른 평가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두를 경쟁자로 만들고 평가자로 만드는 위험함이 있지만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굳이 쓸모에 의한 평가 자체를 무시하고 거부할 까닭은 없습니다. 무시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무관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특정한 쓸모에 따른 평가를 자기 존재에 관한 평가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가가 좋아도 평가가 좋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공을 치는 쓸모를 가진 것이지만 야구 방망이와 테니스 라켓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타격감을 자랑하는 야구 방망이가 있다고 해도 테니스 라켓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야구 방망이는 사용하는 선수에 따라 그 무게와 모양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최선의 결과를 얻습니다. 테니스 라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특정한 쓸모에 따라 매겨진 순위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을 뿐 절대 값은 아닙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 중에 팀을 옮긴 후에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의기소침할 까닭도, 지금 별점이 넘친다고 우쭐할 까닭도 없습니다. 쓸모가 없어진다고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을 따라 사라지지 않을 것을 평가하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쓸모에 의해 매겨진 평가를 성장과 성숙을 위한 애씀의 까닭으로 삼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신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잣대로 삼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특정한 쓸모가 없다고 해도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있어야 나로 말미암는 쓸모도 있습니다. 바람 한 모금. 쓸모는 상황에 따라 변한다.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존재를 규정하는 것은 가장 지독한 어리석음이다.